방해하지 않는 이야기가 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 태산이네요. 잘생겼죠? 예, 리버 피닉스. 오늘 허공의 질주 이야기와 리버 피닉스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조사를 해볼 게 있습니다. 허공의 질주가 1988년 영화거든요. 1988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많군요. 허공의 질주를 오늘 처음 보신 분. 네, 그렇군요. 부럽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은 영화 갖고 얘기할 때 이 좋은 영화를 처음 볼 때 느낌을 지금 막 느낀 분들이 늘 부럽거든요. 저는 물론 이걸 한 대여섯 번 이상 보았지만 사실 볼 때마다 늘 좋다는 느낌을 받는데 오늘 뭐 처음 보고 그 첫 느낌을 다시 느낄 수 없는 느낌이라서 오늘 이 영화 처음 보고 영화가 좋았을 때가 남아 계시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좋게 보셨을 테니까 오늘 처음 보고 그 좋은 느낌을 간직하고 집에 돌아가실 분들이 좀 부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리버 피닉스는 1970년 8월 23일인가요? 그때 태어났고요. 1993년 10월 31일 새벽 1시 51분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바로 오늘이 리버 피닉스의 기일이고 30주기가 되는 거죠.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년의 그 시절을 저는 불행히도 살았네요. 네. 아까 생일 케이크에 초 많다면서 불평하는 엄마의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어느새 나이를 먹어서 이제 리버 피닉스를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리버 피닉스를 이제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점점 리버 피닉스라는 배우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배우의 30주기를 기억하고 이런 행사를 여신다고 해서 일단 고마운 마음과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급히 자료라는 걸 만들었는데 별거 없을 겁니다. 그냥 하기 좀 썰렁해서 그냥 사진 몇 장 보여드리면서 할 텐데 일단은 앞에 나와서 떠드는 지금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라 민망하네요. 큰 데서 이걸 보여드린다는 게. 잠깐 보여드리고 바로 넘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이 이미지를 띄워놓고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FM 영화음악, MBC FM 영화음악 작가였고요. MBC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싼 맛에 혼자 작가도 하고 PD 역할도 하고 DJ도 하면서 착취당하는 것을 감내할 만한 그런 사람을 찾다 보니 제가 그 역할을 맡게 돼서 지금은 혼자 작가며 그리고 DJ로 새벽 2시에 하고 있는 FM 영화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우님의 영화음악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다면 정우님의 영화음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가진 물론 그 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이지만 그 프로그램이 어쩌다 보니 정우님 아나운서에 한참 몸이 지는 제가 지금 근근히 프로그램을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더 멋진 DJ가 나타나면 빨리 넘겨야죠. 그리고 사실 허공의 질주라는 영화와 저의 인연을 맺어준 게 정우님 아나운서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정우님 아나운서 때문에 허공의 질주라는 영화를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된 분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세상을 떠나 정우님 아나운서가 정우님의 영화음악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무렵에 흔히 말하는 본인의 인생 영화로 허공의 질주를 많이 언급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라도 이 영화를 찾아봤던 관객이 많은 영화가 바로 허공의 질주라는 작품이고요.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 88년 영화라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중간중간 좀 오래됐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등장인물들의 헤어스타일이나 패션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이야기를 끌어가는 영화의 방식 자체는 저는 사실 오늘도 의뢰하다고 느꼈고요. 아주 귀여운 클리셰들은 있죠. 흔히 말하는 클리셰들. 꼭 선생님이나 코치님께는 딸이 있어. 그리고 그 딸이 예뻐. 그리고 그 딸의 창문에는 꼭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예, 이런 식의 우리가 오래전부터 영화에서 봤던 아주 귀여운 클리셰들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걸 빼고는 뭐라 그럴까요? 비유하자면 한편의 영화를 자동차 같은 영화가 있고 집 같은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동차처럼 우리를 태우고 어디론가 계속 신나게 질주하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정말 이야기를 벽돌집을 짓듯이 이야기 하나하나, 대사 하나하나, 시퀀스 하나하나, 그리고 감정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영화 끝날 때쯤 되면 그냥 뭔가 작은 집 한 채가 마음속에 지어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허공의 질주는 자동차 같은 영화는 아니지만 마음속에 아주 작은 집 한 채를 지어주는 영화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신 분이고요. 나오미 포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연출도 하세요. 다코타 패닝이 나온 베리 굿 걸이라는 작품 혹시 보신 분이 있다면 그 영화를 연출도 하신 감독님이기도 하고 매우 훌륭한 시나리오를 쓰신 작가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들의 어머니십니다. 네. 제이크 질레날, 메기 질레날. 저 유명한 두 남매 배우의 엄마이기도 하면서 아주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고요. 바로 이 영화 허공의 질주 시나리오를 써서 1989년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에 오르신 분이 나오미 포너라는 분. 그래서 그분이 좀 실제 있던 몇 가지 사건에서 느슨하게 모티프를 가져와서 쓴 이야기라고 하고요. 실제로 저렇게 좀 흔히 말하는 지하운동을 했던 그 실제 활동 단체의 이야기와 영화 속에 나오는 그렇게 좀 묘사되는 폭파 사건 같은 비슷한 사건들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야기를 쓴 게 바로 허공의 질주라는 작품이에요. 오늘 다시 보는데 시나리오 참 잘 썼다. 참 시나리오 잘 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특히 뭐 몇몇 장면이 있겠지만 저는 아버지 만나는 장면이요. 애니가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을 사실 좀 더 심파적으로 좀 더 관객을 자극할 수 있게 시나리오를 쓰려면 한도 끝도 없이 그 감정을 고양시킬 수 있을 텐데 그 감정을 억누르면서 결국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그 시퀀스를 쓰는 걸 보면서 진짜 시나리오를 잘 쓰신다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 영화의 감독 시드니 루멧이에요. 시드니 루멧도 이제 이분의 영화를 못 본 관객이 이제 많아지는 시간이 됐죠. 1924년생이시라서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1930년 생이잖아요. 네, 또 신작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언젠가 아카데미 시상식에 올라가서 수상 소감이었나? 그거 얘기하면서 시드니 루멧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시드니 루멧에 비하면 나는 아직 어린아이다 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냥 80살인가 그때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했던 말인 걸로 기억해요. 그 정도로 감독들의 감독이고 흔히 말하는 언제나 거장 시드니 루멧이라는 별칭이 붙고 알파치노의 초기작에는 시드니 루멧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죠. 형사 서피코, 뭐 뜨거운 오후, 12명의 성난 사람들 등등으로 해서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에만 4번 오르신 유명한 거장이세요. 마지막 유작이라고 할 만한 작품은 악마가 너의 이름을 알기 전에라고 필립 시모 호프만 세상 떠나기 전에 찍은 작품이 있거든요. 최근작으로는 그 작품이 아마 가장 시드니 루멧의 유작에 가까운 작품이고요. 사실 허공의 질주를 끝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받는 작품을 만들지 못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시드니 루멧이라는 저 거장 감독의 마지막 불꽃과도 같은 작품이 바로 이 작품 허공의 질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오미 포너라는 시나리오 작가와 함께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가족을 영화 속에 구현해낸 감독이 시드니 루멧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화 속에서 우리가 가족들을 많이 보잖아요. 가족 영화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가족이 정말 가족처럼 보이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배우들이 만나서 뭐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식을 연기하는 것을 극장에 있는 관객은 우리는 지켜보게 되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지금 스크린 안에서 가족을 연기하는 것 말고
그들이 실제로 가족 같다고 느끼는 그 사이에는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강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영화에 담기지 않은 시간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영화에 표현되지 않은 그 이전의 시간들을 마치 오랫동안 가족으로 살아온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영화 속에 보이는 가족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배어나와야 이게 하나의 자연스러운 가족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좋은 시나리오와 좋은 연출의 차이는 겉으로 확 드러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어떻게 영화에 담아내는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를 보면 정말 이 가족은 그렇게 오랫동안 쫓기면서 오랜 세월 함께한 사이구나라는 걸 순간순간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들로 가득한 영화를 저는 느껴서 영화에 담기지 않은 시간을 영화 안에 묻어두는 그 재능이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의 재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저희 가운데 아빠 연기한 배우는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최근에 파벨만스 보신 분, 그 삼촌 역할, 네. 그분이 주도하시고, 그리고 크리스티나 라피 있고, 또 리버 피닉스가 이제 보이죠?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일단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영화에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를 끝까지 부르잖아요. 저 돈 나갑니다. 마지막에 크레딧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그 크레딧에 올라가는 거 보셨나요? 제가 늘 생각해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작곡한 사람이 아들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짧은 노래 한 곡을 작곡해서 저 노래가 영화에 나올 때마다 거액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를 부르다가 말아요. 네. 중간에 부르다 말면 돈 안 됩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하다가 노래가 끝나면 돈을 아끼려고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임스 테일러의 Fire and Rain이라는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함께 춤을 추는 이 장면은 그냥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한 곡에 온 가족이 춤을 추는 것 뿐인데 이 가족의 그 이전까지의 시간과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압축되어 있는 최고의 명장면이고, 아마 허공의 질주를 보시고 나면 제임스 테일러의 Fire and Rain이라는 곡 한 곡만큼은 아마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곡이 나중에 마지막 엔딩 장면 뒤에 다시 한번 울려퍼지게 되죠. 이 영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 영화의 오프닝은 영화 속의 댄이죠. 리버 피닉스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야구를 끝내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이 영화의 오프닝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의 엔딩은 그 가족으로부터 다시 멀어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 대리의 모습인 거죠. 영화 속에 담기진 않았지만 저 가족이 트럭을 타고 떠난 뒤에 이제 데니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로 시작해서 자전거로 끝나는 영화이고요. 저희는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최고의 엔딩으로 남아있어요. 저 아빠가 엔딩 전까지는 저에게 빌런이었거든요. 끝까지 저기 빌런으로 남아있으려나 했는데 마지막에 그 아빠가 결국 자식을 놓아주는 그 순간의 연출이 너무나 담백하면서도 너무나 담담한데, 그런 거 있죠. 그 말 누가 했더라? 지금 약간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유명하신 분이 하신 말이에요. 그 유명하신 분을 생각 못하는 거 보면 그분이 유명한 게 아닌가? 라는 눈물이 지금 들긴 합니다만 저의 기억력이 부족해서겠죠. 유명한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배우가 우는 게 드라마라고 생각했다. 아니었다. 관객이 우는 게 드라마다. 라는 말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영화 감독님이 계십니다. 영화 속에 그들은 울지 않는데 그걸 보는 관객이 우는 게 그것이 진정한 드라마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하신 영화 감독이 계시거든요. 마지막 엔딩을 이렇게 담담하고 담백하고 심지어 짧게, 저 연출이요, 저거 관객 눈을 쏙 빼놓으려고 작정하면 저거 길게
아빠가 손 한 번 얹고 끝내잖아요. 그렇게 안 끝내고 아빠랑 껴안고 엄마랑 부둥켜 안고 울고 또 동생이랑 얘기하고 이거 다 찍으면요 관객들 눈물 펑펑 쏟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담백하고 담담하고 심지어 짧게 영화를 끝내고 엔드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저 장면이 스쳐 지나갈 때는 미처 몰랐다가 엔드 크레딧 끝날 때쯤 되면 영화 보는 관객의 마음속에 폭풍이 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는 아주 오랫동안 저에게 최고의 엔딩으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늘 해설에서 듣는 말입니다만 타자에게는 힘 빼고 치는 거, 그리고 투수에게는 힘 빼고 던지는 게 가장 어렵고 고수의 경기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힘 빼고 툭 던지는 엔딩처럼 보이지만 그게 얼마나 공들여 쓴 시나리오와 그리고 공들여 연출한 결과물인지를 이 영화의 엔딩을 보면 새삼 느끼게 돼요. 그렇게 성웅의 질주는 아주 오랫동안 최고의 작품으로 많이들 이야기되고 있고, 오늘 제가 다시 보면서 느낀 건 저는 물론 저는 아이가 없지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똑같은 영화를 만약에 예전에 보고요,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지나서 같은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는 그대로 있는데 그 영화를 보는 관객은 나이를 먹거든요. 영화의 시간은 그대로지만 영화를 보는 관객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 영화를 처음 볼 때 저는 데니의 마음으로 영화를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데니의 나이와 비슷할 때 이 영화를 보았으니까요. 오늘 다시 보니까 이제는 부모의 마음 쪽에 좀 더 가까운 마음으로 제가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좋은 가족 영화는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영화를 다시 보면 그 영화가 예전에 봤을 때와 여전히 좋지만 좋아하는 이유가 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시선도 달라지고요. 오늘 제가 다시 보면서 이 영화랑 비슷한 영화가 뭘까? 내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어떤 의미에서 코다하고도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의 원형은. 그러니까 잘 만든 이야기는 굉장히 특수한 이야기로 보편적인 감동을 끌어내잖아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가족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내 부모가 테러를 저지르고 경찰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부모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기 혹시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6개월마다 이름을 바꾸고 뭐 이래야 되는 성장 과정을 거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는 영화로 보는데 그 영화에서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식을 놓아줄 때가 언제인지를 깨닫는 부모의 이야기라는 어떤 이야기의 원형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신들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는 것과 자식이 앞으로 스스로 가져야 할 가치와 신념을 인정해 주는 것 사이, 그 시점을 언제로 택할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데니의 성장 영화이기도 하지만 저 아빠와 엄마의 성장 이야기가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이야기가 허공의 질주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의 어떤 그 줄기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화제가 된 코다라는 영화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을 거예요. 상황은 다르지만 코다의 주인공이 또 원작 미라클베리죠. 코다에서는 조니 미첼의 보스 사이즈 나우를 나중에 소화하면서 부르게 되는데 원작 미라클베리에서는 창작곡이었고 그때 부르는 노래의 가사는 엄마 아빠 나는 지금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거예요 라는 노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가족의 품을 떠나려고 할 때, 부모의 품을 떠나려고 할 때 그게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날아간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부모의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의 원형을 갖고 있는 작품이라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무엇보다 리버 피닉스예요. 이 얼굴 다시 봐야 돼. 네. 이 얼굴 말고요. 네. 이 얼굴이요. 어떤 영화가 시작하고 초반에 특히 이렇게 좀 잔잔한 영화 같은 경우에요. 초반에 한 10분, 20분 정도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다? 배우의 얼굴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비싼 돈 들여서 스타를 캐스팅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배우의 얼굴이 이러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그 역할을 바로 리버 피닉스가 해내고 있고요. 사실 리버 피닉스에게 제가 아이다호라는 영화로도 리버 피닉스 얘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아이다호라는 영화로 리버 피닉스를 좋아하는 관객도 물론 많지만 제가 호응의 질주로 리버 피닉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사실 리버 피닉스가 이 호응의 질주에 출연하는 마음이 좀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 자신의 삶과도 많이 겹치는 게 있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리버 피닉스는 17살 때 이 영화를 찍었습니다. 실제로 17살 때 17살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과 자신이 영화 속에서 연기한 가족과 리버 피닉스의 가족이 어떻게 비슷한가, 무엇이 닮았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리버 피닉스의 실제 가족이에요. 맨 왼쪽에 있는 게 리버 피닉스고요. 저 가운데 팔짱 낀 남자의 누군지 알아보시겠나요? 네, 조커입니다. 와킨 피닉스, 리버 피닉스의 동생이죠. 리버 피닉스가 70년생, 와킨 피닉스가 74년생인데 4살 차이 나는 동생이에요. 자, 이 양쪽에 아빠와 엄마가 있잖아요. 이 아빠와 엄마는 전형적인 히피였습니다. 미국의 전형적인 히피,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여러분 예전 무슨 신흥 종교의 역사 이런 거 이렇게 역사 검색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미국의 신흥 종교, 어떤 곳에서는 사이비 종교로 명명하는 단체가 있어요. 신의 아이들이라고. 신의 아이들 혹은 하나님의 자식들로 한국에서는 표기되는 실더러 오브 갓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되게 미국에서 시끌시끌했던 신흥 종교고, 저도 잘 알고 정확히 모르지만 되게 독특한 교리를 펼쳐서 특히 히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해요. 신께서는 섹스와 마약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교리를 펼쳐서 너희들의 자유로운 성생활과 너희들의 향정신성 의약품에 탐닉하는 모든 것을 신께서 허락하는 것이다라는 교리에 수많은 히피들이 내가 원하던 종교다라고 생각해서 그 단체를 모여들었다고 하고, 이들이 이제 포교를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라는 교주의 명령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단체의 소속이었습니다. 저 두 부모님이. 그래서 남미를 가게 돼요. 멕시코, 페르토리코, 베네수엘라 이런 곳을 떠돌면서 종교 활동을 해서 그곳을 떠돌면서 아이 5을 낳게 되는 거죠. 그 분들의 성향이 이름에서 드러나요. 리버 피닉스의 이름은 놀랍게도 본명입니다. 강물 불사조라는 이름을 부모께서 본명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원래는 리버 주드 바텀이었어요. 원래 성은 바텀이에요. 그래서 리버 주드 바텀. 이분이 히피로 살면서 헤르마네스의 시타르타를 탐독하다가 거기에 나온 생명의 강에 꽂혀서 우리 첫째의 이름은 리버가 되어야 해. 그리고 비틀즈의 헤이 주드를 난 너무 좋아해. 그래서 주드를 미들네임으로 넣어야 해. 그래서 리버 주드 바텀이 되었어요. 그런데 리버 주드는 이름이 너무 멋있는데 성이 바텀이잖아요. 바닥이에요. 성의 뜻 자체가. 그래서 아무리 애 이름은 멋지게 지었는데 우리의 성 자체가 너무 가지가 않나. 그래서 리버 피닉스가 7살 때 아예 가족이 성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성 짓는데 마음대로 지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피닉스라는 성을 짓는 부모님 밑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리버 주드 바텀은 리버 주드 피닉스가 되었고요. 아이들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옆에 있는 애가 둘째거든요. 저 아이의 이름은 레인. 한국에 비가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이 가족의 둘째는 비였습니다. 그래서 비불사조가 둘째 이름이 되고요. 아마 맨 끝에 있는 저 여자아이가 넷째인 것 같은데 저 아이의 이름은 리버티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 넷째의 이름은 자유불사조가 됩니다. 그리고 저 아빠한테 안경 있는 게 막내 같은데 제 이름은 썸머예요. 500일의 썸머 이전에 이미 썸머가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의 이름은 여름불사조.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셋째 아들 와킨 피닉스만 와킨이에요. 와킨 피닉스도 본인이 너무 불만이었대요. 자기 형제자매들의 이름은 다 멋있는데 리버, 레인, 리버티, 서머인데 왜 내 이름은
남미에서 거리에 돌아다니는 꼬마 아이 10명 잡으면 2명이 갖고 있을 이름을 엄마는 나에게 지어주었는가. 그게 불만이어서 4살 때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짓습니다. 리프 피닉스라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낙엽을 만지다가 그래 내 이름은 낙엽이면 좋겠어. 내 이름은 이파리면 좋겠어. 그래서 리프 AF 피닉스라는 이름을 스스로 지어요. 그래서 와킨 피닉스의 초창기 출연작을 보면 크레딧에 리프 피닉스로 되어 있는 작품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우리는 생각해도 좀 민망했겠죠. 그래서 원래 이름 와킨 피닉스로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것만 봐도 저 부모들이 어떤 부모들인지를 잘 알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이었지만 흔히 말하는 좀 부양 능력은 떨어지는 부모였습니다. 브레니도. 그래서 리버 피닉스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버스킹을 시작해서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소녀 가장이 됩니다. 5살 때부터. 리버 피닉스 5살 때 아까 보여드린 저 둘째 레인 피닉스 3살 때 5살, 3살 두 꼬마가 카라카스에서 통기타 치면서 노래를 해서 번 돈으로 온 가족이 근근히 먹고 사는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게 7살 때까지 그 남미에서 버스킹 생활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자신을 생각했던 것과 그 종교단체가 점점 다르다는 걸 깨닫고 이 부모가 포교 활동을 접고 미국으로 돌아오길 결심을 해요. 그래서 리버 피닉스 7살 때 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돌아와서 아버지가 허리를 다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베팅을 하죠. 보아하니 내 아들이 얼굴이 좀 되는데 역시 그 길이다. 그래서 리버 피닉스를 데리고 헐리우드로 가죠. 그래서 숱한 오디션을 보면서 12살 때 7일에 신분하는 드라마에 리버 피닉스가 데뷔를 해요. 온 가족이 12살 리버 피닉스를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12살 때부터 가족을 부양하는 소년 가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의 작품들을 찾아가게 되고요. 이 작품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예전에 TV에서는 익스플로러로 방영을 하고 비디오는 컴퓨터 우주 탐험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소개된 영화예요. 이게 12살 때인가 14살 때인가 가운데 있는 게 리버 피닉스입니다. 왼쪽이 누구인 것 같아요? 왼쪽이 에다노크입니다. 에다노크의 꼬꼬마 시절을 볼 수 있는 컴퓨터 우주 탐험. 저게 조 단테 감독의 영화고요. 조 단테가 그렘린 만들었죠, 그죠? 독특한 상상력의 이야기. 꼬맹이들이 우주선 만들어서 실제 우주선이 날아가는 이야기예요. 영화를 많이 했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경력을 늘려가게 되고 14살 때 출연한 영화가 스탠바이이죠. 스탠바이 보신 분? 스탠바이 안 보신 분? 안 봤는데 손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스탠바이 좀 봅시다. 딴 거 부탁하긴 그렇고 호응의 질주 보셨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근데 OTT에도 있어요. 스탠바이 좀 봅시다. 좋은 영화입니다. 스티븐 킹 원작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영화 아닙니다. 소년들의 성장 이야기고요. 이 스탠바이미를 기점으로 리버 피닉스의 연기, 리버 피닉스의 좀 주가가 좀 달라지죠. 이때가 14살, 그죠? 그런데 문제는 리버 피닉스가 이렇게 돈을 버는 동안 온 가족은 플로리다 농장으로 돌아가요. 리버 피닉스는 혼자 남아서 이 연예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허공의 질주라는 작품이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그 허공의 질주라는 작품을 만나게 되는데 허공의 질주의 가족처럼 리버 피닉스도 평생을 떠돌아 다녔고 그리고 어쩌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자기가 가족을 부양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 엔딩에서처럼 데니는 혼자가 되었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외로움이기도 하고 앞으로 힘든 시간을 혼자 이겨내야 되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마치 그 엔딩 뒤에 남겨진 데니의 삶처럼
리버피니의 삶도 그렇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보통 이쯤 되면 만약에 한국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예능에 나왔다면 우리가 단골로 그 다음날 매체에서 보는 헤드라인들이 있죠. 부모에 대한 원망과 자기의 지난 삶에 대한 회한들이 나오겠죠. 리버 피닉스는 확실히 좀 남다른 아이긴 했나 봐요. 그 무렵의 인터뷰에서 언제나 제가 정말 20살도 안 된 10대 한 15살 정도의 인터뷰였는데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인터뷰인가? 라고 좀 놀라는 멘트가 있는데 이런 명언을 남기죠. 좋은 장난감을 사주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부모다. 우리 부모는 나에게 최고의 부모였다. 라고 말하는 리버 피닉스였습니다. 그리고 스탠 바이 미에 출연할 때가 15살 무렵인데 연기를 어디서 배운 적이 없는 배우인 거잖아요. 연기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연기를 하는 배우였고 본능적으로 연기를 하다 보니 자신이 맡은 배역에 자기 스스로가 녹아들어간다고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메소드 연기를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된 거죠. 스탠 바이 미에서 이 주인공 리버 필서 연기한 크리스는 또래들 중에 가장 그래도 좀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 역할을 위해서 나는 마리화나를 키워봤다고 방송 인터뷰에서 이야기해서 난리가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남다른 어떤 캐릭터였던 배우가 리버 피닉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탠 바이 미를 시작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작품들이 다 20살도 되기 전의 작품들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모스키토 코스트라는 작품에서 해리슨 포드와 함께 공연을 하게 되죠. 이 모스키토 코스트라는 작품에서 또 하나의 인연이 뭐냐면 함께 출연한 배우가 아까 허공의 질주에서 보신 여자친구 마샤 플린튼을 모스키토 코스트에서 만나서 연애를 하죠. 그래서 허공의 질주를 찍을 당시에 두 분 실제로 연인이었어요. 마샤 플린튼. 그래서 마샤 플린튼을 만든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해리슨 포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해리슨 포드와 함께 모스키토 코스트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해리슨 포드가 인디아나 존스의 리버 피닉스를 추천합니다. 나의 어린 시절을 연기한다면 리버가 좋겠다. 그래서 해리슨 포드가 제 젊을 때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리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스필버그한테 나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다. 리버의 얼굴이 라고 주장을 해서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견에 리버 피닉스는 해리슨 포드와 함께 출연을 하게 되죠. 아무리 디에이징을 해도 이 얼굴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리버 피닉스의 그 연기를 탐내는 감독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된 허공의 질주를 찍고 시드니 루멧 감독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거장 시드니 루멧이 리버 피닉스라는 배우는 도대체가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지 가늠할 수가 없는 배우다라는 평을 했어요. 17살짜리 배우에게 그 거장 감독께서 이 배우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예측도 못할 만큼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진 배우다라는 칭찬을 했을 정도의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는 배우였거든요. 이게 23살의 요절한 배우라고 해서 괜히 거품으로 얹혀진 그 어떤 찬사가 아니고요. 시드니 루멧이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나오미 포너가 40몇 년생이세요. 이 허공의 질주의 시나리오를 쓰신 분이 리버 필서 70년생이잖아요. 거의 한 20몇 년 빨리 결혼했으면 아들이 될 수도 있는 나이 차이가 나는 시나리오 작가의 그 영화의 제작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나오미 포너라는 분은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고 제작을 한 나오미 포너를 상대로 17살 리버 피닉스는 설전을 벌이게 되었다고 해요. 선생님 앞에서 피아노 치거나 제가 정확히 시퀀스가 묘사되어 있지 않아서 선생님 앞에서 피아노를 칠 때인지 줄리어드 실기시험 볼 때 피아노를 칠 때인지는 그 자료에 정확히 묘사되어 있지 않은데 시나리오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대요. 피아노를 치기 전에 데니가 불안해하며 손을 떤다. 긴장해서 손을 떤다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해요. 리버 피닉스가 내가 데니를 연기해봐서 아는데 내가 데니를 연구해봐서 아는데 데니는 피아노 앞에서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다. 다른 건 몰라도 피아노는 그
그 누구보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피아노 다른 데서는 떨지 몰라도 오히려 피아노 앞에서는 편안해하는 게 댄일 것이다. 그래서 댄이라면 절대 피아노 앞에서 긴장하거나 손을 떨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 시드니 룸에서 해보에 따르면 심지어 나오미 포너가 나중에는 목소리를 높여서 17살 배우를 꾸짖으며 내가 시나리오에 피아노에 긴장한다고 썼으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까지 얘기했지만 그 뜻을 굽히지 않아서 결국 시드니 루멧이 그 설전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내가 듣기에도 이거 피스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시드니 루멧이 작가를 설득해서 리버 피니스의 생각대로 그 시퀀서들을 연출했다고 해요. 그런 일화들을 얘기하면서 17살 배우가 그 정도의 배포를 갖고 그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자기 캐릭터를 연기하고 소화하는 배우를 난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극찬을 하는 배우가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1990년 무렵에는 흔히 말하는 가장 핫한 청춘 스타가 됩니다. 항상 뉴 라이징 스타라는 배우들의 리스트를 뽑을 때 맨 앞줄에 선 게 리버 피니스였고요. 거기에 정점을 찍은 게 아이다호라는 작품이죠. 마이 프라이빗 아이다호라는 작품을 한국에서는 마이 프라이빗을 빼고 아이다호라고 번역을 해서 그냥 개봉을 해서 아이다호가 배 이름인 줄 알았던 관객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제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영화 기자 할 때 아이다호를 아이다 띄고 호라고 쓰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착각을 만들어 주었지만 아이다호는 아이다호 주 이름이죠. 마이 프라이빗 아이다호라는 작품에 우리의 조닉 형님과 함께 출연하게 된 것이 리버 피닉스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뉴 라이징 스타, 청춘 스타로서 출연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할리우드 메인스트림에 그 수많은 상업 영화의 시나리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버 피닉스는 거스만 산트 감독의 아이다호를 선택하거든요. 그야말로 독립 영화의 그 퀴어 영화이고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거를 번역할 때 남창이라고 쓰더라고요. 다른 걸 어떻게 뭐 대체할 단어를 못 찾았는지 아직도 남창이라고 쓰던데 어쨌든 그러한 역할을 스스로 맡아서 이 아이다호라는 작품에서 기면증을 갖고 있는 인물로 출연을 하게 되죠. 키아누 리브스와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절친이 되고요. 그래서 리버 피닉스가 허공의 질주와 함께 아이다호라는 작품에서 사실은 23살에 요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이미지는 아이다호에서 보여준 어떤 청춘의 상징과도 같은 이미지였어요. 리버 피닉스를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게 제임스 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임스 딘을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제임스 딘 이후에 새로운 제임스 딘이라는 이야기를 늘 들었던 배우예요. 마치 제임스 딘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처럼 규칙에 절대 순응할 것 같지 않은, 그리고 설익은 것처럼 보이는 나이지만 겉으로는 이미 완성형의 자기 가치관을 가졌을 것 같은 청춘의 어떤 표상으로 리버 피닉스는 아이다호라는 작품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93년 완성된 형태로 남긴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촬영 도중에 상황에서 미완이 된 작품은 한 2개인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망하기 전에 완성한 마지막 영화는 이 작품이에요. The Thing Called Love입니다. 사랑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라고 지역할 수 있을 텐데 이건 Called Love라고 하면 소피 마르소의 You Called Love와 많이 헷갈리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예전 비디오에서 그런 제목 많이 붙였죠. 리버 피닉스의 Called Love로 검색하셔야 됩니다. 위노나 라이더의 청춘 스케치로 우리가 리얼리티 바이즈를 검색하는 것처럼 아직도 한국 그 영화 사이트에서는 리버 피닉스의 Call It Love로 번역이 되어 있는 작품이고 이 영화는 음악 영화예요. 뮤지션을 연기를 하고 허공의 질주에서도 피아노는 다 본인에다 친 거잖아요. 워낙에 음악으로 시작한 배우이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모든 노래를 다 직접 부르면서 연기를 했고 옆에 있는 배우 사만다 마티스와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연인이 되죠. 그래도 마샤 클린트는 빠이빠이가 되었어요. 허공의 질주 이후에.
마샤 플린튼 허공의 질주의 그 데니의 여자친구 얼굴 혹시 익숙하신 분 있지 않아요? 연식이 좀 되신 분들? 네. 옛날에 구니스라는 작품의 여주인공이 마샤 플린튼이었거든요. 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마샤 플린튼에서 사만다 마티스로 여자친구가 바뀌게 되는데 이 쓸데없는 TMI를 왜 말씀드리냐면 리버 피닉스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했던 게 사만다 마티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만다 마티스는 꽤 오랫동안 그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사실은 배우로서도 꽤 그 커리어를 충실히 쌓아가지를 못하게 되었다고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굉장히 촉망받는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1993년이니까 70년생이고 23살 이제 모두가 주목하는 헐리우드 최고의 청춘 스타로 앞으로 계속 뻗어나갈 일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던 리버 피닉스가 1993년 할로윈 데이라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할로윈을 검색했더니 비표준어로 국어 사전이 뜹니다. 헬로윈이라고 해야 되네요. 헬로윈 데이에 술집에 가게 되죠. 바이퍼룸이라는 술집이고 이거 정말 TMI네요. 하지만 어쨌든 역사적인 공간이고 저 앞에 놓여있는 저 수많은 꽃들이 리버 피닉스에 대한 팬들의 마음이니까요. 이 공간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바이퍼룸, 저 클럽의 주인이 조니 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정말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인 거죠. 키아누 리브스, 조니 뎁, 그리고 리버 피닉스. 90년대에 흔히 말하는 좀 나 좀 영화 좀 봤어 하는 세대에게는 조니 뎁, 키아누 리브스 그리고 리버 피닉스라는 이름은 우리 모두가 동경하는 그야말로 청춘의 이미지였고 우리 모두가 되고 싶은 하지만 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의 이미지들이었거든요. 정말 근사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상징들. 그들이 하나의 이제 친구로 어울렸었고요. 조니 뎁이 운영하는 바이퍼룸의 사만다 마티스와 그 당시 여자친구 그리고 그때 이미 아역배우로 연기를 시작했던 동생 와킨 피닉스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때 무대에서는 플리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베이시스트 플리하고도 절친이었거든요. 그래서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플리하고 조니 뎁이 노래를 하고 있을 때 리버 피닉스는 술과 그리고 약에 취한 채로 거리로 걸어 나갔다고 하고요. 거기서 쓰러지게 되고요. 헬로윈 데이다 보니까 기사 자료에 보면 루이 14세 복장을 한 행인과 뱀파이어 분장을 한 행인이 제일 먼저 리버 피닉스에게 달려와서 괜찮은지를 물었고 처음에는 헬로윈 데이의 어떤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죽어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뒤늦게 달려온 와킨 피닉스가 구급차를 부르게 되죠. 심폐소생을 했지만 끝내 살아나지 못하고 10월 31일 새벽 1시 51분에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멀리 떨어진 저도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다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리버 피닉스는 그 무렵 이미 수많은 파파라치에게 시달리고 있었고 리버 피닉스의 그 캐릭터는 어려서부터 살아온 환경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INFP가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만 어쨌든 뭐 썰로는 마지막 죽어갈 때 했던 말이 파파라치는 안 돼라는 말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원치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와킨 피닉스가 구급차에 전화한 녹음을 구급대원이 방송국에 비싼 값을 받고 팔아버리고 그것이 방송에 나오고 리버 피닉스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장례식장의 기자가 몰래 문 따고 들어가서 관 속에 누워있는 외국은 그 관 속에 있는 채로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관 속에 누워있는 리버 피닉스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5,000를 갖고 팔고 했던 그 언론의 행태들이 그 뒤에 이어지게 돼요. 그게 지금까지도 와킨 피닉스가 수많은 언론들의 까칠한 이유입니다. 와킨 피닉스가 형때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한국에서도 와킨 피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기사들이 전해졌어요. 굉장히 네거티브한 기사들이 전해졌던 건 실제 와킨 피닉스가
언론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걸로 유명하고 지금까지도 많이 유해졌다고는 하지만 그 뿌리가 리버 피닉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형을 잃었을 때의 언론의 행태들을 본인이 온몸을 겪었기 때문에 와킨 피닉스가 지금도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죠. 어쨌든 리버 피닉스는 그렇게 23살에 27살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그 27 클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27살의 요절한 스타들의 이름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에이미 와인하우스나 짐 모리슨이나 제니스 조플린이나 커트 코베인이나 그런 등등등. 그런데 심지어 리버 피닉스는 23살에 생을 마감했는데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쩌면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고 그를 추억하고 우리가 지켜보지 못한 그의 30년을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의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였고요. 리버 피닉스를 얘기하면 디카프리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디카프리오가 와킨 피닉스랑 동갑이에요. 74년생이죠. 리버 피닉스가 사라진 뒤에 디카프리오에게 한동안 붙었던 수식어는 제2의 리버 피닉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버 피닉스에게 제2의 제임스 딕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것처럼 디카프리오는 초기에 제2의 리버 피닉스라는 닉네임을 달고 소개되는 배우였어요. 대표적인 두 작품이 실제로 바스켓볼 다이어리는 물론 나중에는 정정이 되긴 했지만 원래는 리버 피닉스가 캐스팅이 되었다라고 보도가 되었던 작품이에요. 물론 그게 캐스팅까지는 아니었고 고려가 됐었다 정도였던 걸로 정정이 나중에 되긴 했죠. 바스켓볼 다이어리라는 원작 자체를 리버 피닉스가 워낙 좋아해서 본인이 그 원작 판권을 샀나 판권을 추천했나 그래서 본인이 바스켓볼 다이어리를 만들면 주인공을 하고 싶다고 늘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제작이 조금 늦어지면서 바스켓볼 다이어리의 주인공은 15살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리버 피닉스가 나는 좀 나이를 먹은 것 같다라며 고사를 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진 팩트이긴 하지만 어쨌든 초창기에는 바스켓볼 다이어리는 원래 리버 피닉스 역할인데 디카프리오에게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고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이 모습을 디카프리오의 모습이니까 잘 알지만 디카프리오가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리버 피닉스 닮았네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으로 바스켓볼 다이어리에 등장하게 되고요. 혼자 말하니까 힘드네요. 네. 빨리 얘기 끝내고 질문 받을게요. 그리고 실제로 캐스팅이 되었던 작품은 토탈 이클립스입니다. 네. 낯설죠? 마틴 스콜세지 영화에서의 디카프리오를 원래 이랬던 배우예요. 여러분, 디카프리오는 예뻤던 친구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개봉한 뒤에 일각에서는 그런 말이 있었죠. 역사상 최초로 줄리엣보다 로미오가 예쁜 영화다 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로 정말 예쁜 배우였습니다. 타이타닉이 개봉했을 무렵에 미국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이란의 한 미용실에 디카프리오의 브로마이드가 걸려 있었던 사진이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오스카상을 욕심내면서 마틴 스콜세지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로 우리 지금 잭 니콜슨이 되어가는 디카프리오를 만나고 있지만 디카프리오의 첫 시작은 그냥 얼굴 천재였습니다. 그 연기를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실제로 리버 피닉스가 욕심냈었던 영화 바스켓볼 다이어리와 실제로 리버 피닉스가 캐스팅된 걸로 이야기되었던 토탈 이클립스 두 편을 모두 다 디카프리오가 이어받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버 피닉스에게 갔던 스포트라이트가 디카프리오에게 옮겨지게 되고 바로 이 이듬해 95년에 나온 두 편이거든요. 그 이듬해 타이타닉이 나오게 그 이듬해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타이타닉이 나오게 되고요. 이 사진 있잖아요. 저 오른쪽 사진만 인터넷에서 엄청 돌아다닙니다. 디카프리오 리즈 시절의 증거 사진으로. 그런데 많은 면에서 사실은 리버 피닉스가 영화에서 보여주었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리버 피닉스를 디카프리오도 역시 굉장히 좋아하고 또 닮고 싶은 배우였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2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아마 놓아졌을 것 같고요. 디카프리오는 25이 넘은 사람과는 더 이상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이런 학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타닉이 개봉 25주년이 지나서 이제 디카프리오의 마음속에 타이타닉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리버 피닉스가 30주기니까 더 이상 디카프리오의 마음속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25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 시작에서만큼은 디카프리오의 앞에는 리버 피닉스가 있었고 생각해 보시면 리버 피닉스라는 그러니까 디카프리오라는 통신 스타에 열광했던 마음 그대로 그 이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제목이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년이잖아요. 그 시절에는 리버 피닉스에 열광했던 전 세계의 수많은 시네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잘생긴 스타를 좋아하는 팬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영화에서 계속 보여줄 아이다호나 허공의 질주를 이미 보아버렸기 때문에 허공의 질주나 아이다호에서 보여준 것 같은 연기를 앞으로 나이 먹어가면서 어떻게 보여줄까를 궁금하게 만드는 스타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33살도 44살도 아닌 23살에 그 여전히 끝났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는 배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리버 피닉스 예쁜 사진 몇 장 모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각했어요. 오늘 오전에 사진을 다시 보면서 커트 코베인 전기 영화를 만든다면 물론 이제는 나이가 안 맞겠지만 리버 피닉스 그냥 나이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면 리버 피닉스가 딱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봤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버 피닉스가 끼 부리는 사진 네. 사진까지 준비했고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리버 피닉스의 이야기로 또 와킨 피닉스를 끝나게 되었는데요. 와킨 피닉스가 네. 왼쪽이 와킨이고 한때 리프가 되고 싶었지만 결국 와킨으로 돌아온 네. 와킨 피닉스고 오른쪽이 리버 피닉스죠. 그러니까 여자 형제가 셋이고 남자 형제가 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정말 각별했고요. 와킨 피닉스에게는 형 리버가 너무 멋있는 사람인 거죠. 왜 아니겠어요? 내 형이 연기를 그렇게 잘하고 뭐 모든 면에서 완벽한 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형 따라서 와킨 피닉스도 연기를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16살 무렵인가 와킨 피닉스가 연기를 그만두려고 했었대요. 그만을 했더니 리버 피닉스가 말없이 비디오 하나를 플레이 시키면서 지금부터 꼼짝하지 말고 이 영화를 봐 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 영화를 보고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와킨 피닉스를 깨우더니 어제 본 그 영화 처음부터 다시 끝까지 다시 봐 라고 시켰대요. 그래서 또 바로 어제 밤에 본 영화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처음 끝까지 다 봤대요.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있는 와킨 피닉스에게 리버 피닉스가 얘기했다고 하죠. 리버 피닉스가 얘기했다고 하죠. 잘 봐. 네가 앞으로 할 연기가 이런 연기야. 넌 이런 연기를 하는 배우가 될 거야. 난 안다. 너는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가 될 수 있다. 그 영화가 뭐냐면 성난 황소라고 해요. 마틴 스콜세지가 마약으로 외국의 감독과 배우들의 바이오그래피를 따라가면 꼭 마약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게 이제 스토리가 되죠. 그 미국의 할리우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상황이 다르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한국에서 활동했다면 이미 매장됐습니다. 그분 아이언맨 못 돌아오십니다. 근데 할리우드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마약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마틴 스콜세지가 한때 또 마약에 빠져서 거의 뭐 폐인처럼 지내고 있을 때 로버트 드니로가 성난항소의 원작이 되는 그 책을 들고 당신을 찾아가서 이거 당신은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주인공은 나시로. 예, 이렇게 해서 마틴 스콜세지에게 그야말로 재기의 기회를 준 영화가 성난 황소고, 마틴 스콜세지 영화를 우리가 쭉 리스트 뽑을 때도 언제나 상위권에 언급되는 엄청난 영화거든요. 로버트 드니로 연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미국의 메소드 연기의 전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주 잠깐 설명드리면, 설명도 아니죠. 설명은 길어야 되니까요. 아주 잠깐 언급하자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마라톤맨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나요? 네. EBS 세계의 영화 이런 거 가끔 지금도 해주는 영화인데,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을 맡았고요. 더스틴 호프만이 그야말로 마라톤을 즐겨하는 주인공이고, 빌런이 있습니다. 예전 나치였는데 아마 뭐 해서 어쨌든 더스틴 호프만을 붙잡아서 계속 고문하면서 뭔가의 출처를 밝히라고 고문하는 이야기예요. 영화를 보셔야 되니까 스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그 빌런을 누가 연기했냐면 영국의 그 유명한 대배우 로렌스 올리비에가 연기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전 할리우드 영화에서, 지금도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할리우드 영화가 영국 배우를 활용하는 방식은 주로 빌런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과연 다이하드 3의 제레미 아이언스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거나, 다이하드 1편에서 성함이 어째 생각이 안 나요. 알란 릭맨, 네. 스네이프 교수님, 해리포터의 그분이 다이하드 1편의 악당이었잖아요. 80년대, 90년대 할리우드 영화가 영국의 대배우들을 활용하는 방식은 빌런이었어요. 영국식 악센트를 활용하면서 영국식 정극 연기를 하는 것이 빌런의 캐릭터에 딱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헐리우드의 주인공들은 미국의 영기 전통인 메소드 연기에 따라서 캐릭터에 거의 융화된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고, 빌런으로 캐스팅된 영국의 배우들은 영국 연기의 전통에 따라서 할리우드 관객에게는 조금은 딱딱해 보일 수 있는 연기를 하는 것으로 그걸로 악당 캐릭터를 만드는 방식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 할리우드 영화에서 영국 배우들을 빌런으로 많이 캐스팅했어요. 로렌스 올리비에도 그래서 빌런으로 캐스팅된 겁니다. 그런데 로렌스 올리비에가 더스틴 호프만을 당시 이해를 못했다고 하죠. 촬영이 없는데 더스틴 호프만이 잠깐 뛰고 오겠습니다. 난 마라톤맨이니까. 그래서만 몇 바퀴를 뛰고 오고, 뭔가 고문을 당하는 역할이 있으면 아침부터 혼자만 괴로워하고 있고, 그래서 저 인간은 대체 왜 저러나 라고 마지막까지 이해를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영국 연기의 전통에서는 배우가 그 캐릭터에 융화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그 캐릭터를 연기해야 되는 것이 영국 연기의 전통이거든요. 무엇이 옳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전통이 다를 뿐이죠. 유명한 일화로 알파치노는 실제로 형사 역할 할 때 골목에서 도망가는 범죄자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너무 형사 역할에 몰입한 나머지. 메소드 연기의 끝판왕이 계시죠? 다니엘 데이비스.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그게 감옥에 수감돼서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풀려나는 이야기잖아요. 촬영이 끝나도 감옥 세트에서 잤다고 하죠. 다니엘 데이비스. 한겨울에 나 호텔에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지금 감옥에 수감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지나가는 스태프들에게 가면서 나에게 침을 뱉어달라. 주인공이 느끼는 모욕감을 내가 느껴야겠다. 이런 연기가 하나의 신화가 되었어요. 다니엘 데이비스가. 이런 메소드 연기 전통들이 그 미국 영화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계속해서 최고의 연기로 상찬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로버트 드니로죠. 그래서 성난항소에서의 연기도 여전히 메소드의 상징이 살 찌우고 빼는 걸로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그 후예들이 이제 와킨 피닉스 그리고 크리스천 베일, 네. 이러한 그 계보를 잇는데 와킨 피닉스에게 로버트 드니로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넌 이런 배우가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해서 그 말에 힘입어서 다시 연기를 했다고 조커로 상을 받고 나서 와킨 피닉스가 형을 추억하면서 했던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형은 없지만 세상 떠난 형이 남긴 그 한마디가 와킨 피닉스에게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거고요. 메소드 연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일화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메소드 연기의 최고봉은 크리스찬 베일이었단 말이에요. 예. 바이스라는 영화 찍으면서 정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살을 찌우고 머시니스트가요. 그 영화에서 정말 뼈만 남게 살을 떼고 그랬었잖아요. 이 배우가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 있죠. 게리 올드만이 아카데미상 받았나요? 그래서 그 처치를 연기했던 그 영화를 보고 감명받아서 게리 올드만에게 형님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을 찌우고 완벽하게 연기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게리 올드만이 그 특수문장이 있어요. 실제로 크리스천 베일이 인터뷰했어요. 다키스트 아워의 그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무식하게 배역을 위해 살을 찌우거나 빼지 않겠다. 근데 그게 바로 게리 올드만이 생각하는 영국 연기의 전통이거든요. 뭐하러 힘들게 살을 찌워 특수문장이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연기의 전통은 메소드인데 살을 찌워야지. 라는 사고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재밌는 일화 중에 몇 가지 중에 그게 방금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리버 피니스는 떠났지만 이게 마지막이었구나. 멈췄다. 마지막 한 컷이 있긴 한데 그 뒤에 좀 더 큰 버전의 와킨 피닉스와 리버 피닉스의 사진 한 장을 준비했었어요. 리버 피닉스는 떠났지만 리버 피닉스를 여전히 그리워하는 와킨 피닉스의 연기를 우리는 지켜볼 수 있는 행운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제가 준비한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겠지만 호공의 질주라는 작품과 리버 피닉스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배고프신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몇 개 받아보고요. 네. 잠깐만 얘기 완벽하네요. 호공의 질주랑 리버 피닉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항상 지구유기 해보면 첫 질문이 어려워요. 처음 질문이 어렵고 그 다음에 손을 많이 드시던데. 네. 예. 그 리버 피닉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배우로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호아킨 피닉스를 언급하셨는데 두 배우는 뭐 이제 헐리우드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배우들이 됐잖아요. 리버 피닉스가 23살에 요절하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그들보다 혹시 더 위대한 그런 배우가 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와. 우리가 흔히 그런 가정법들을 많이 하게 되죠.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죽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가수가 되어 있을까? 짐 모리슨이 죽지 않았다면, 커트 코베인이 살아있다면 락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상상들을 하게 되죠. 사실 뭐 글쎄요. 저는 솔직히 연기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리버 피닉스는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되게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연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열정이나 재미 자체를 더 못 찾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이건 그냥 저만의 상상입니다. 어쩌면 리버 피닉스는 한동안 연기를 그만두는 삶을 선택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음악을 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와킨 피닉스도 중간에 은퇴 선언을 했어요. 와킨 피닉스는 힙합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심지어 랩 했어요. 근데 본인이 알았던 거죠. 아니구나. 저도 알았거든요. 랩은 그만. 근데 와킨 피닉스도 그랬는데 리버 피닉스는 사실 뭐 애초에 음악을 시작했던 거라서 어쩌면 한동안 음악 쪽에 좀 더 힘을 실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언젠가 기분 내키면 또 다시 영화를 찍었을 수도 있었겠죠. 네. 근데 어떤 뭐 아카데미상을 목표로 어떤 내 연기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스타일은 아니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저는 해봅니다. 예, 이건 그냥 저만의 상상이고요. 또 모르죠. 사람이 살면서 상록심 생길 수도 있죠.
그건 모르지만 아니면 이런저런 약물 사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요. 우리가 아이언맨 때 이후로의 모습을 기억해서 그렇지 처음 등장할 때는 엄청난 찰리 채플린 찍을 때만 해도 엄청난 연기 천재라고 지금의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개인적으로 숱한 부침을 겪고 나서 아이언맨부터는 새로운 조금은 다른 형태의 자기 배우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리버 피닉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런 질문과 대답 자체가 슬프네요. 그죠? 이게 그냥 상상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네, 저는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리버피니스가 마약 문제가 있었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아역 배우들한테 마약을 주면서 뭐 찍었다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괜찮은 얘기들이요. 저 방금 얘기하신 로봇 다운이 질문이 혹시 리버피니스도 그런 식으로 마약에 중독됐다고 할까요? 구체적인 뭐 경로까지 이야기하는 인터뷰는 못 찾았었는데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성장 환경을 보는 부모님이 실제로 그 종교 단체 자체가 마약을 허락하는 걸 어디서도 권장하는 종교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히피였고 그리고 히피에게 마약은 지금 생각하는 마약과는 달랐다고 하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범죄로 인식이 되기보다는 하나의 기호식품, 하나의 기호품으로 인식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약을 범죄로 규정해서 강력하게 단속한 결과 그래도 한국이 지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죠. 또 다른 쪽의 의견으로는 가령 마약을 판매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과 마약을 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까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 걸로 알아요. 한국에서는 마약을 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특히 유명인의 마약을 강력하게 처벌해서 그걸로 대중들의 환기 효과를 일으키는 거 오랫동안 마약 수사의 방법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방법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 방법이 익숙한 것이고요. 이러한 뉴스들이 외국에서는 마약을 했다 그러면 대부분 재활이 들어가죠. 감옥이 아니라 재활. 그래서 재활로 그 이야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배우나 감독이 마약을 했을 때의 대중의 반응과 미국에서 배우나 이런 사람이 마약을 했을 때의 대중의 반응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미국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어쩌면 미국에서는 그런 과정을 겪고 이겨내고 재활에 성공해서 돌아왔을 때 그걸 하나의 스토리로 보는 문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역경을 이겨낸 스토리로 그 배우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버 피닉스 추모 얘기를 방송에서 했더니 어떤 분이 안 그래도 댓글을 달았어요. 한국에서 그 최고의 스타가 마약하다 죽었으면 30년 지나서 이렇게 추모할 수 있을까? 라는 댓글을 다신 분이 있거든요. 저는 아마도 충분히 문화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했으면 좋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뒤에 저도 배가 고픈데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래서 이 질문 정도를 마지막으로 해볼까 합니다. 영화 처음 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결정적 계기가 뭔지 좀 잘 네?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포옹의 실주에서 네.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결정적 계기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마음은 계속 마음 한켠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데니를 절대 보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만을 오로지 그 마음만을 붙잡고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알면서도 내가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라는 게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있잖아요. 나도 그 데니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맞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걸 인정할 수 없는 마음.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마음 두 개의 마음이 싸우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정적인 이제 트리거라고 해야겠죠. 결정적인 트리거는 뭐 영화에 담긴 걸로 예측해 보건데 마지막 뉴스였겠죠. 그 거스의 결말, 집에 찾아왔던 거스의 결말. 어쩌면 자기들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을지 모른다. 그들과 같이 그 사람처럼 은행을 터진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도피 생활이 우리의 신념에 따른 도피 생활이지만 그 끝이 우리가 원하는 결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지금 내가 이 아이를 놓아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을 나는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정적인 트리거는 저는 마지막에 나온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 뉴스를 듣고 그 마음이 갑자기 솟아났다기보다는 계속 마음 한켠에 자기가 좀 지고 싶지 않았던 자기의 또 다른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은 아버지는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어쩌면 아버지도 속으로는 생각했을 대사들을 하게 만들거든요. 데니의 여자친구가 하는 말들. 네가 저지르지 않은 일 때문에 왜 네가 그렇게 고통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말들을 어쩌면 아버지도 속으로 아들을 보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계속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다가 인정하기 싫다가 마지막 라디오 뉴스가 트리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 받고 생각해 보건데 아들의 표정을 봤잖아요.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는 표정을 봤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표정을 봤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할 때의 표정을 봤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서 그 나의 자식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표정, 내 자식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의 표정을 부모가 봤단 말이죠. 그 표정이 지금 얘를 데리고 떠나면 그 표정이 이 아이의 얼굴에서 사라질 거잖아요. 그게 미안하고 가슴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게 돼요.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라디오가 그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음은 전부터 있었다. 라는 게 저희 주장인 거죠. 질문도 없으시죠? 네. 하지 말고. 짧은 질문이 다. 네. 질문은 짧은데 되게 답하기 힘든 건 어떡하지?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보이는 장면이 그 찰리 채플린 문에 걸려 있는 거랑 또 문을 열었을 때 안에 제임스 딘 브로마이드도 있고 뭐 반말리도 있었고 한데 저는 그 잠깐 모자 가지고 춤추는 장면에서 그 베니아준에서 조니 뎁이 춤추는 장면하고 약간 이렇게 겹쳐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채플린이 그쪽에는 버스터 키튼이었지만 그 당시에 청춘들한테 채플린이나 버스터 키튼이 끼쳤던 영향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가족들의 그 훗날 결말은 어땠을지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 일단 제가 이 영화를 오늘 보면서 신경을 잘 썼다, 역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가족이 도망쳐서 모텔에 가잖아요. 네, 모텔에서 엄마가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염색하고 하는 시퀀스 있잖아요. 그 시퀀스를 보면 이렇게 하나의 시퀀스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출하다는 걸 감탄하게 돼요. 우리는 그 시퀀스가 시작하면 아비정전 이후로 가장 속옷 차림으로 많이 등장하는 동생의 입을 통해서 이 가족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네,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가족이 왜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가를 관객이 알아야 될 시점이 오는데 영화 초반에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자전거 타고 집에 왔다가 갑자기 도망쳤잖아요. 왜 도망치지가 궁금해할 때 관객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방식으로 누구의 입을 통해 설명해 줄 것인가. 이거를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뉴스 화면으로만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이거는 가장 어린 동생의 입을 통해서 마치 관객처럼 아직 상황을 잘 모르는 아이의 입을 빌려서 그 아이가 질문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대답을 이끌어내면서 그 대답을 들으면 우리는 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그 말을 하는 사이에 리버 피닉스는 소리가 나지 않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들의 과거를 아는 동시에 리버 피닉스는 음악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정보까지 아무 대사 없지만 캐치를 하게 되고 신문에 나온 할아버지 할머니의 얼굴을 우리는 시전에는 그 데니의 행동을 보면서 데니가 어떤 마음인지를 조금 헤아려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빠가 돌아와서 신문을 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진이 오려진 채로 하지만 뭐가 오려졌는지를 알지 못한 채 아버지가 신문을 펼쳐보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저기 있던 사진을 데니가 찢어냈어야를 한 번 더 환기시켜 주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정말 촘촘하게 그 하나의 시퀀스 안에서 관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물 흐르듯이 전달하는 연출이 저는 볼 때마다 사실은 세상 감탄하게 되는 연출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화를 우리가 좀 서툰 영화라고 느껴지는 게 감독이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대사로 해결하는 영화가 사실은 되게 서툰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 말이 되면 말로 했지 왜 영화로 만드냐는 얘기를 제가 늘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사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면서 화면에 보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장센이라고 불리는 것들로 어떻게 관객에게 이것저것을 심어줄까를 연구하는 게 영화를 만드는 어떤 핵심이라면 우리는 데니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영화가 직접적으로 많은 정보를 주진 않지만 여자친구의 방에 등장하는 순간 그 방의 그 분위기만 보면서도 이 아이의 성격을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에 붙어있는 반말리, 옷장 안에 붙어있는 제임스 딘,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가짜 기타 모형, 또 찰리 채플린, 뭐 그런 것들이 로나라는 아이의 성격을 예측할 수 있게 다 배치를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대사로 로나는 자유로운 아이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 장면만으로 볼 수 있게 미장센으로 다 배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은 글쎄요. 엄밀히 말하면 로나 세대의 사실 아이돌은 아니죠. 예, 엄밀히 말하면 제임스 딘도 사실은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세대의 아이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힙한 거잖아요. 예. 그게 사실 로나의 어쩌면 힙한 성격을 말해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어쩌면 더 이상 지금의 스타가 될 수 없는 교실에서 아이들은 마돈나와 함께 마돈나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시대에 벽에 마돈나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면 로나의 캐릭터는 전혀 다르게 다가오겠죠 우리에게. 근데 교실에서 마돈나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의 방에는 이제는 옛날 사람처럼 느껴지는 찰리 채플린과 그리고 제임스 딘의 사진이 있고 방에는 가장 자유로운 영혼의 상징 반말리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미장센으로 이 로나의 성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영화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근차근 벽돌을 쌓아 올리는 그 수많은 벽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 영화를 20년이 지나서 다시 봐도 재밌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상해요. 이 영화 이렇게 잔잔해 보이는 영화인데 이상하게 10년, 20년 지나서 다시 봐도 영화가 여전히 울림이 있는 건 그렇게 촘촘하게 쌓아 올린 미장센이나 그 스토리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갑자기 얘기가 딴 데로 갔지만 그리고 이 가족의 미래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게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개봉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중요시 여기는 지금 세대에서 데니의 부정입학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분노하는 감상평이 나오면서 CGV 골든의 에그가 깨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봅니다. 현실과 영화의 경계를 지우고 과몰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위플래시 댓글 보고 깜짝 놀랐네요. 위플래시에 1점 엄청 많은 거 아세요? 10점이 아니라 폭력교사를 미화하는 영화라고. 학교에 저런 선생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영화에서 저런 선생을 마지막에 선생이 망가져야 되는데 그 선생과 같이 뭘 연주하는 걸 보고 다 분노해서 저런 교사를 미워하는 영화 1점 이런 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면 아마 지금 개봉한다면 없는 성적을 동지들의 도움으로 성적표를 조작하여 줄리어드를 가게 되는 데니의 미래에 많은 저주를 퍼붓게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줄리어드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요, 이 얘기를 마저 제가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생각났습니다. 리버 피닉스가 생애 딱 한 번 아카데미 후보가 됩니다. 그게 호응의 질주입니다. 1989년에 호응의 질주가 딱 두 부문의 후보가 돼요. 각본상과 나무조연상. 각본상 후보가 바로 나오미 포로였고요. 나무조연상 후보가 바로 리버 피닉스였어요. 그때 나무조연상을 받아간 건 케빈 클라인. 케빈 클라인 아닙니다. 여전히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 케빈 클라인이 완다라는 이름의 물고기로 상을 받던 그해 리버 피닉스가 20살도 되기 전의 나이로 아카데미상 후보가 되죠. 그해 그리고 이게 허공의 질주가 각본상 후보였는데 그의 각본상을 가져간 건 레인맨이었어요. 레인맨과 같은 해에 나온 영화예요. 레인맨이니까 각본상 뺏긴 거 뭐 인정할 수 있죠. 어쨌든 그랬는데 아카데미가 이제 끝나고 나서 아카데미 인터뷰를 하잖아요. 후보자들에 대해서. 그때 리버 피닉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허공의 질주 속편이 나오길 바란다. 난 허공의 질주가 속편이 나왔으면 좋겠다. 속편이 나오면 난 거기에 꼭 출연할 의향이 있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아마도 리버 피닉스 역시 이들의 미래가 궁금했던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돼요. 물론 리버 피닉스도 자기만의 상상이 있었겠지만 데니 가족의 그 다음 이야기를 데니를 연기한 배우 역시 궁금했구나라는 걸 제가 그 인터뷰에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의 그 예측이 가능한 대사들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이 집은 아빠의 다짐보다는 엄마의 다짐에 따라 결론이 나는 집안인 것 같아요. 엄마가 다짐하잖아요. 아빠를 만나서 둘째 아이가 어느 정도 독립할 때가 되면 자수하겠다. 아마 운 좋게 잡히지 않는다면 그 다짐을 실천하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의 예상은. 그 정도의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데니와 로나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저의 17살의 연애가 오래 갈 수도 없고요. 가서도 안 되고요. 그냥 그때 필요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감동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스케줄이 헬이어서 이게 사실 되게 부담이었거든요. 오늘도 낮에 지금 방송 인터뷰 하나 하고 이번 주말에 GV 2개고 뭐 많아갖고 사실 거절하고 싶었는데 10월 31일에 리버 피닉스 30주기를 기억한 행사를 한다는데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거는 저희도 되게 의미 있는 행사라서 그냥 홍해의 질주를 본다는 것도 덕분에 큰 극장에서 홍해의 질주 한 8년 만에 다시 봤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광고를 드리자면 이화의 신지를 좋아하신다면 이번 주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FM 영화음악에 이화의 신지가 출연하시니까요. 인터뷰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좋은 영화 함께 봐주신 저의 동료 관객들, 저의 동지 관객들께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싶고요. 리버 피닉스를 오늘 하루 지나면 기억 못하시겠지만 앞으로 헬로윈 데이가 되면 리버 피닉스를 한 번 정도는 떠올리는 성공의 질주 장면들을 떠올려 주십사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두서없는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영화도 짧지 않는데 오랫동안 말씀이랬다. 오랫동안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